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1살 주부 박은숙입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 26년이나 됐네요. 참 그 긴 세월 동안 제 인생 절반 이상을 이 집구석에 쏟아부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믿고 시댁 식구들 챙기면서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뿐이더라고요. 남들처럼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문화생활 즐기는 삶? 저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제 결혼 생활 절반은 온통 간병과 남편의 무심함, 이따금 듣는 폭언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 김진호 씨는 모 중견기업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겉으론 참 번듯하게 살았던 남자입니다. 남편이 사회생활하느라 바쁜 동안 저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을 지켰고요. 남편 벌이가 워낙 좋아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을 보내 집에 없었어요. 저희 집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아이들 대신 거의 15년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편은 해외 영업한다고 1년의 절반은 출장이다 보다 집을 비웠으니까 사실상 저 혼자 있죠.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치매 증상까지 오셨을 때도 그 수발은 다 제 몫이었죠. 밤잠 설쳐가며 간병하면서도 이게 며느리 도리지 아내 도리지 하면서 미련하게 버텼던 거예요.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그것이 숙명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인이라지만 체구도 크신 어머니를 혼자 안아서 씻기고 욕창 생길까봐 몇 시간마다 몸을 뒤척여드리고 그러다 결국 제 허리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기통신이 오듯 찌릿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장실까지 기어서 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결국 눈물을 쏟아가며 동네 정형외과에 쩔뚝거리며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아니 환자분 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신 거예요? 아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데 이걸 참고 있었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자식들이나 남편은 대체 뭐 한 겁니까? 선생님 타박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보처럼 웃으면서 그러게요 하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어요. 15년 동안 나 자신은 뒷전이고 시댁 식구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내 몸 망가진 걸 걱정해주는 건 생판 남인 의사 선생님뿐이라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그 주말에 남편이 귀국했는데 병원에서 입원하라는 걸 뿌리치고 퇴원해서는 복대를 차고 남편을 맞았어요. 웬 복대냐고 시큰둥이 묻는 남편에게 겨우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계인가 봐.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말썽이라 더 심해지면 수술해야 한대. 지금은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어서 어머니 이젠 간병인 쓰거나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아니 힘들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안 좋아. 그냥 요양병원 알아보고 보내. 요즘 시설 잘 돼 있잖아. 말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너무나 후련해 보이는 거예요. 슬픈 기색은커녕 묘한 안도감까지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더랬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전 정말 이제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정지라는 그 무서운 단어가 제 고막을 뚫고 뇌에 박히는데 그저 멍하니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눈앞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어요. 제가 병원에 어머니를 두고 돌아설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기에 금방 온다고, 곧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어머니를 혼자 차가운 병실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죽일 년이에요. 조금만 더 참을걸. 그놈의 허리 좀 아픈 게 뭐라고 어머니를 그런 데다 혼자 두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다리가 벌벌 떨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없었어요. 안치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그 따뜻하던 온기는 어디 가고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은숙이 왔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모시러 온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임종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잖아요. 15년을 제 손으로 밥해드리고 씻겨드렸는데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손 한 번 못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드렸다는 게 사무치게 서러웠습니다. 나 허리 아픈 건 좀 참을걸. 동생이 뭐라 하든 내가 끝까지 끼고 있을걸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꼭 제가 요양병원에 보내서 그런 것만 같고 제가 어머니 수명을 갉아먹은 것 같아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곁에서 제 통곡을 지켜보던 남동생이 보다 못해 저를 떼어놓더라고요. 아이 누나, 제발, 누나 잘못 아니야. 사돈 어르신도 누나 마음 다 아실 거야. 누나가 15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하늘이 다 알고 어머니가 다 아셔. 제발 자책하지 마. 하지만 동생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를 혼자 보냈다는 그 처참한 사실 하나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의 식어버린 몸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연락조차 잘 안 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군요. 저는 그 길로 태국에 있다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 비행기 알아보고 넘어와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은 미치겠네 미치겠네 하면서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못 오겠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요? 회사 일이 지금 중요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당신 외아들이잖아. 장례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말고 상주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보, 나라고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나 지금 수십억 계약 앞두고 있어. 여기서 가면 나 사장 후보 탈락이야. 어머님이 가셨는데 내가 간다고 살아 돌아오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남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협상이라도 하듯 논리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더라고요. 계약? 당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놈의 수십억 계약 소리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여보 진정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가셨잖아. 내가 지금 만사를 제치고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 말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번 태국관 잘못되면 나 사장 후보는커녕 당장 이사 자리도 보존하기 힘들어.
당신이랑 나도 그렇지만 조기 유학 간 우리 애들 생각해봐. 학비도 감당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니도 하늘에서 당신 아들 앞길 막히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실 거야. 나보다 당신을 더 아끼셨던 분이니까 당신한테 의지하셨겠지. 그러니까 제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내 상황 좀 봐달라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철이 없다는 듯이 저를 다독이려 들었습니다. 이성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비효율로 치부해버리는 그 태도에 저는 드디어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보고 지금 이 넓은 장례식장에서 혼자 손님 맞고 혼자 어머니 마지막 길 배웅하라는 거야? 당신 동료들 친척들 다 올 텐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 내 남편은 돈 버느라 자기 엄마 죽은 건 상관도 안 한다고 광고라도 해? 그러니까 당신 동생 처남한테 좀 부탁하자. 뭐? 처남이 뭐 우리랑 보통 사이야? 어머니도 사돈총각 하면서 처남 예뻐했잖아. 이건 불가피한 사정인데 처남이 상주복 좀 입고 자리 지켜주면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나중에 처남한텐 따로 두둑하게 보상할게. 장례비도 내가 아쉽지 않게 보낼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지금 국가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만 해. 제발 부탁이야 여보. 이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일이야. 당신 똑똑한 사람이잖아. 어? 남편은 끝까지 절 달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마치 저만 이해해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처럼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성적인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죠. 15년을 바쳐온 제 세월이 그리고 평생 아들만 바라보셨던 어머니의 생애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이제 막 빈소를 차리려는 장례업체 직원들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분들이 사모님 상주는요?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서 한 구석에서 집 나르는 걸 도와주는 남동생을 불러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겨우 뗐습니다. 야 민서가 정말 미안한데 매형이 지금 도저히 못 온다네. 네가 상주복 좀 입어주면 안 될까? 뭐? 동생 입이 딱 벌어지고 장례업체 직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슬쩍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동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점점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엄청나게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매형 진짜 제정신이야?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뭐? 처남더러 상주를 서라고? 민서가 매형이 지금 태국에서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서. 계약? 그놈의 수십억 계약이 자기 엄마 마지막 길보다 중요해? 누나 매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가 지난 15년 동안 그 집 귀신처럼 살면서 기저귀 갈고 병수발 다 들었잖아. 누나 디스크 터져서 기어다닐 때도 매형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 근데 이제 와서 상주까지 나더러서라고? 이건 누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동생의 외침이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업체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를 흘끔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가 없었어요. 동생 말이 100번 1000번 맞죠? 제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고 동생에게는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저는 그저 동생 소매를 붙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가. 나도 매형이 이럴 줄 몰랐어. 근데 지금 이 넓은 빈소에 나 혼자 어떡해.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못난 누나라서 정말 미안해.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자 씩씩거리며 분을 못 이기던 동생은 결국 한숨을 푹푹 쉬었죠. 진짜 누나. 내가 정말 누나 때문에 미치겠다. 일단 울지 마. 누나가 왜 미안해해. 잘못은 그 인간이 다 했는데 왜 누나가 울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알았어, 내가 입을게. 매형이 뭐 예뻐서 내가 이러겠어? 우리 누나 혼자 이 차가운데 서 있게 할 수 없어서 입는 거야. 사돈 어르신 불쌍하게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나도 마음 아프고. 동생은 결국 제 손에 들려있던 상조 한 장과 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상주복을 입고 팔에 완장을 찬 채 나오는 동생을 보니 미안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박민석, 정말 고맙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어. 누나나 정신 똑바로 차려. 손님들 오면 매형 출장 중이라고 내가 대충 둘러댈 테니까. 동생은 더는 불평하지 않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오지도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처남이 누나를 위해 사돈어른 상주가 되는 황당한 상황. 그렇게 장례 첫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첫날은 적막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화환만 몇 개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동생은 그걸 보면서 회사에서도 어떤 인간인지 뻔히 보인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으로 오는데 그들은 상주석에 남편 없이 덩그러니 앉아있는 제 동생을 보며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눈으로 보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해외에 있는 걸 잘 모르는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좀 늦는 줄 아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보다는 어머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15년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걷잡을 수 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나.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가시면 어떡해.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해드렸어야 하는데. 전 그때 정말 정신없이 우느라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빈소에 온 손님들도 챙겨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남편과 연배가 엇비슷한 가장 친했다는 무리가 도착했어요. 검은 양복을 갖춰 입은 대여섯 분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간신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들은 고인께 절을 올리고 나서 상주석에 서 있는 제 남동생 민석이와 저에게 맞절을 했죠. 근데 인사를 나누는 그분들의 눈빛이 어쩐지 좀 오묘했습니다. 위로라기보다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듯한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민망한 마음에 남동생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남편이 아직 도착을 못해서요. 다들 아시죠? 이번에 태국에서 워낙 큰 계약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제 친남동생이에요. 매형 대신 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빈소에는 아주 찰나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흘끗거리더니 이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제 남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태국이요? 계약 때문에... 네, 뭐... 말끝을 흐리며 뒷머리를 긁적이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가깝다는 이 부장은 아예 제 눈을 피한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태듯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으니까 비행기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나 봐요. 장례 끝나기 전엔 어떻게든 오겠다곤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하네요.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른 수습을 하더라고요. 김 이사 바쁜 거 잘 알죠. 회사 에이스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뭔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자리를 비워서 느끼는 어색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저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이 장례식장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상한 느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답니다. 빈소의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지나자 북적거리던 조문객들도 하나둘 돌아갔고 장례업체 직원들도 내일 아침 일정을 위해 퇴근했죠. 제 동생 민석이는 잠시 눈을 붙이겠다고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빈소에 홀로 남으니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어머니 마지막 길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 아들이 얼마나 괘씸할까 싶어 제 마음이 다 서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그 아들 배용도 못 받고 이렇게 불쌍하게 가셔서 어떡해? 하며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훌쩍이며 눈물을 닦고 있는데 한참 전에 이미 돌아간 줄 알았던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인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당황해서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죠. 아, 이 부장님,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이 부장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빈소 주변을 살피더니 제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 이사 지금 태국에 간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국이 아니라뇨? 분명 수십억 계약 때문에 거기 있다고 했는데요. 사모님 사실 그게 아니고 쭈뼛거리며 망설이던 이 부장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글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힌 소리였어요. 우리 남편, 아니 김 이사 그 친구가 회사 사람들한테 저를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못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돈만 밝히고 시어머니를 짐 취급하면서 구박하는 아주 표독스러운 여자라고 말이죠. 아내가 집에서 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낸다는 등 집안일이 힘들다고 맨날 남편 괴롭히는 무서운 여자다라는 식으로 온갖 험담을 했대요. 제 성격이 하도 유별나서 본인은 집구석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턱턱 막혀 죽고 싶다는 등 이혼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등 아주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동료들 술안주로 삼아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사모님이 그런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빈소에서 사모님이 통곡하시는 거 보니까 김 이사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 이 부장님은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더 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손에 가만히 두지 못하고 주구장창 넥타이만 만지작거리는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게 꼭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자백하러 온 사람 같더라고요. 제 가슴은 더 쿵쾅거렸습니다. 오해를 풀었다면 다행이지만 이 깊은 밤중에 그것도 손님 하나 없는 빈소까지 돌아온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이 부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부장님, 말씀은 참 고마운데 이 새벽에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남편이 저한테 전화라고 시킨 이야기라도 있나요? 제가 좀 날카롭게 물었더니 이 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사모님, 저랑 김 이사 그 친구 워낙 오래된 친구 사이고 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리 깨끗하게 산 놈은 아니라 사모님 앞에 감히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저 김 이사하고 여자 부르는 것도 같이 다니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 승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좀 더러운 꼴도 보고 하니까요. 유흥도 같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인사가 해외 출장 핑계댈 때 제가 옆에서 입 다 맞춰주고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속이 쓰렸지만 가만히 서 있었죠. 그래요. 뭐 당연히 와이프로서 달갑지 않고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만 그 이와 제가 사랑으로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 나이 때 회사 다니는 남자들이 승진 위에서 악착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부장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슨 어플을 켰습니다. 친구 맺은 사이에만 볼 수 있는 비밀 계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편 계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부터는 저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비밀리에 꼭꼭 잠궈둔 계정은 친한 남자들끼리 골프 모임에 갔던 사진, 유흥업소에서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사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의시되면서 양옆에 술집 아가씨를 끼고 보란듯 V를 하고 찍은 사진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진 중에 유독 제 시선을 끄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뺨치게 예쁘장한 아가씨였는데 모델처럼 늘씬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가씨 계정을 눌러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내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사진 속의 남편은 화사한 핑크색 골프복을 챙겨 입고는 애인과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여자 계정을 더 살펴봤어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이며 팔목에서 번쩍거리는 비싼 시계들을 줄줄이 찍어놓고는 우리 오빠가 준 깜짝 선물, 내 보물 1호, 오빠 고마워 이딴 식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집 생활비 줄 땐 그렇게 벌벌 떨던 인간이 밖에선 아주 큰 손행세를 했나봐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으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이 부장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도 같이 있을 겁니다. 이놈이 회사 일로 태국에 갔으면 같은 업무를 보는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실은 저희가 자주 쓰는 파주 쪽 프라이빗 클럽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전화해서 김이사 거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파주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여자랑 함께 있는 거라고? 자기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난 그렇다 치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 장례까지 내팽개치고 이럴 수가 있는 걸까?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데 이 부장이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김이사 이 여자랑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알면서 방관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모친 장례식도 안 오는 미친놈일 줄은 몰랐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제가 15년을 바쳐 어머니 지키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절 악마로 만들면서 업소 여자랑 제 세상을 만끽하고 있었다니요. 모든 퍼즐이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맞춰졌습니다. 왜 가게가 항상 빠듯했는지, 왜 남편이 해외 출장만 가면 연락이 잘 안 됐는지, 왜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하고 출장 가방을 숨기곤 했었는지. 저기 이 부장님, 그 프라이빗 클럽인지 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휘청거리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제 등 뒤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느 틈에 나와 있었는지 동생이 핏발선 눈으로 이 부장 핸드폰을 낚아채듯 뺏어 들었습니다. 핸드폰 속 사진을 확인하는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사돈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울면서 전화한 누나한테 태국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러고는 이 업소애랑 놀아나? 민석이 이 녀석 정말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부장 멱살을 한 손으로 냅다 낚아채버렸어요. 이 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세에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종이 인형처럼 끌려 올라갔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김이서 그 자식이 태국 간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간 거 너도 다 알면서 우리 누나 앞에서 입 싹 닫고 있었던 거 아니야? 민석이가 소리를 지르며 이 부장 손에 들린 핸드폰을 거칠게 뺏어들었습니다. 이 부장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아닙니다. 저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며 말끝을 흐렸죠. 하지만 민석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 부장 핸드폰 화면에 띄어진 그 추잡한 비밀 계정 사진들을 하나하나 누르며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자식들 여기서 아주 살림을 차렸네. 아주 조져버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내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동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독하게 영상을 찍어 내려갔습니다. 사진 한 장, 댓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화면을 훑어내리는데 그 화면 속 남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다 찍고 나더니 민석이가 이 부장 핸드폰을 바닥에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부장인지 뭔지 당신도 똑같아. 끼리끼리 노는 거지, 안 그래? 친구라고 옆에서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같이 여자 끼고 놀아난 주제에 이제 와서 양심 선언을 한다고? 이 부장 가슴을 냅다 떠밀어 버린 동생이 제 팔을 꽉 잡아 끌었습니다. 누나 가자. 당장 가자. 뭐? 어디를? 지금? 지금 가자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되물었더니 민석이가 단호하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가? 내일 아침에 이 인간들 술 깨고 사진 다 지우고 발뺌하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가서 그 낯짝들 대면하고 이 사진 속 그 계집의 얼굴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지금 자정 좀 넘었으니까 차 몰고 밟으면 1시간이면 가. 날 밝기 전에 돌아오면 되니까 가자. 그래도 민서가 새벽에 손님이라도 오면 자기 엄마 죽은 날 골프장 간 놈이야. 그런 놈 손님을 뭐하러 우리가 챙겨? 누나랑 그 인간 오늘 지나면 갈라설 사이고 여기 내가 상주띠 메고 서 있는 건 다 누나 때문이야. 이제 그만하자. 저런 인간한테 자비 베푸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누나 인생 까먹을 대로 까먹었잖아. 전 더 대꾸도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생은 말이 없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동생의 옆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해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밤 공기를 가르며 파주로 향하는 내내 동생과 저 사이에는 터질 것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를 멈추는데 정문 앞에 세워진 커다란 대리석 기둥에 프라이빗 클럽 땡땡 리조트라고 금색 글씨로 번쩍거리는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여기가 한국 맞나 싶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게 꼭 유럽 성 같았어요.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양 옆으로는 잔디가 정말 자로 잰 듯이 깎여서 쫙 깔려 있는데 그 위로 하얀 대리석 조각상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요. 그 새벽에도 커다란 분수대에 물을 틀어놓은 데다가 화려한 조명이 정원이랑 건물 전체를 비추는데 딴 세상 같았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려 했을 때 제가 걸음을 못 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동생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어머니 장례식은 팽개치고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 그 어린 계집이랑 히히덕거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는데 새벽 근무를 하던 호텔 데스크 직원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만도 했죠. 이 새벽에 상복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여자랑 팔에 상조 완장까지 찬 남자가 들이닥쳤으니 놀랐겠죠.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이 다들 입을 벌리고 저희를 쳐다보는데 전 그 시선조차 신경 쓸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김진호 씨 있죠? 제 남편이에요. 방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는데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저희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이, 손님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수도... 방해? 지금 방해가 문제예요? 우리 누난 인생을 망쳤는데! 옆에 서 있던 민석이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동생의 그 서슬퍼런 기세에 직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가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을... 그 인간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서 장례식도 팽개치고 달려왔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비틀거리며 울먹이니까 직원들도 난처한지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매뉴얼이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배인까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됐죠. 아이, 미치겠다. 저기요, 막지만 말고 우리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동생이 이를 악물고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내연녀랑 리조트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 직원들도 조금씩 동요하더군요. 지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듣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동생을 한참 번갈아 보더라고요. 결국 자기들이 듣기에도 도저히 이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는지 남편이 묵은 객실에 카드키를 내어주더라고요. 손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리조트 안에서 소란은 피우지 말아주시고 특히 기물 파손 같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조용히 대화를 풀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회원권은 싹 취소시킬 테니까 조용히만 해결해 주십시오. 지배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다른 직원들의 표정은 가서 그놈 멱살이라도 잡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제 가슴은 당장이라도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야, 이 개자식아! 민석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가니까 침대 밑에 비스듬히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던 그 인간 정말 발작하듯이 놀라대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침대 구석으로 막 기어들어가는데 입만 뻐끔거리면서 저놈? 민석아, 네가 여길... 이러는데 그 꼴이 어찌나 추하던지 옆에 있던 그 계집애는 소리를 빽지르면서 이불 속으로 대가리부터 쳐박고 난리도 아니었죠. 전 그냥 문가에 멍하니 서서 그 꼬락서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손은 덜덜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냥 너무 기가 차니까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 내 26년이 저런 인간이랑 엮여 있었구나 싶어서 바로 핸드폰 꺼내 동영상부터 찍었습니다. 민석이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어 그 인간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바닥에 처박혀서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대는데 그 와중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거 있죠? 아이, 박민석, 이거 놔! 너 미쳤어? 나 네 매형이야, 형부라고! 그 상황에서도 매형 대접은 받고 싶었나 보죠? 아주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매형? 야, 이 개자식아, 네 입에서 매형 소리가 나와?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누나가 간병인이야?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거칠 게 없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석이 이 녀석이 정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데 그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은 침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남동생 주먹이 남편 얼굴에 명중할 뻔한 순간 제가 겨우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민석아, 박민석! 정신 차리고 물러나. 그만해. 이런 인간 때려서 네 귀한 손 더럽히지 마. 저런 건 때릴 가치도 없어. 짐승만도 못한 거 때려서 뭐 하겠니? 제 말에 동생이 씩씩거리며 멱살을 탁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동생은 체대 출신이라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말리는 바람에 주먹이 살짝 스쳐갔는데도 남편은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아주 꼴사납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비굴하고 추하던지 평생 같이 산 남자의 눈빛이 그렇게 밑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게 기어와서 발목을 붙들고 사정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머리 식히러 좀 바람 쐬러 온 거야. 저 여자는 그냥 아는 동생이야.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아주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때 이불 속에 머리만 쳐박고 있던 그 계집애가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오는 거 있죠? 뭐? 아는 동생? 야 김진호,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마누라랑은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고 이번에 유산 받으면 너 강남에 카페 차려준다며. 오빠만 믿으라더니 이제 와서 뭐? 아는 동생? 야 이 인간아, 너 진짜 쓰레기구나. 참 가관도 아니었죠. 둘이서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싸우는 꼴이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남편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치미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김진호 씨, 태국은 어때요? 거기 골프장이 참 한국이랑 똑같이 생겼네? 수십억 계약은 아주 잘 돼가나 보지? 내 언니한테 카페 차려줄 정도로 돈이 썩어 넘쳐나나 봐? 여보, 제발 일단 이거 치우고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 나 알잖아.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당신 지금 이 시간에도 빈소 지키면서 당신 걱정하고 있을 회사 동료들, 그리고 상주복 입고 여기까지 달려온 내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니 지금 저 안치실에 차갑게 누워 계신 당신 어머니한테 안 미안하냐고. 당신 어머니잖아.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움찔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자기가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금방 본색이 나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막 악을 쓰더군요. 그래, 나도 인간이야. 15년 동안 치매 노인네 수발대면서 나라고 안 지척했어? 당신 고생한 건 알겠는데 나도 밖에서 돈 버느라 죽을 맛이었다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 나도 슬퍼. 근데 내가 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고? 나 사장 승진 코앞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이거 소문나면 당신이랑 애들 다 굶어 죽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정마저도 완전히 타버려 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수발을 고작 치매 노인네 수발이라고 표현하는 저 인간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전 끝까지 이성을 붙잡았어요. 걱정 마. 당신 사장 승진은커녕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 당신 같은 아빠 둔 거 알면 애들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그치? 평생 할머니 수발든 엄마를 간병인 취급한 아빠라고 똑똑히 알려줄게. 저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리조트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여보, 박우수 거기 안 서! 너 진짜 이럴 거야! 하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방 안에 있던 남편의 그 비싼 골프 가방을 통째로 발로 차서 복도로 밀어버리고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누나 잘했어. 저런 인간은 상종할 가치도 없어. 내가 저 새끼 회사고 어디고 다 박살내버릴 거니까 누나 마음 단단히 먹어. 다시 빈소에 도착하니 새벽 6시가 넘었더라고요. 오전에 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장례가 끝나고 발인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반창고 하나를 붙이고 뻔뻔하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오더니 손님들 앞에서 세상 제일 가는 효자 노릇을 하며 눈물을 훔치는데 그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꼬락서니가 보기 역겨웠지만 저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어머니 가시는 길이 너무 소란스러워질까 봐요.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남편은 옆자리에서 자는 척을 하더니 슬그머니 제 손을 잡으려 하더군요. 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을 제가 회사에 터뜨릴까봐 겁이 났는지 슬슬 저를 꼬시려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잠시 귀신이 씌었나봐.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 승진하면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어머니 건물도 당신 명의로 해줄게.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엄마 돌아가신 날 골프장에서 내연녀랑 술판 벌이다 들킨 인간이 이제 와서 건물을 미끼로 저를 달래려 들다니요. 전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창밖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자꾸만 화해를 강요했습니다. 참다 제가 이제 좀 꺼져 하고 고함을 버럭 질렀는데 그 순간 그 인간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라고요.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리조트에서부터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 감정을 주체도 못하면서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유세 좀 그만 떨어라. 남편 흠 하나 잡으니까 그렇게 좋디? 내가 분명히 잘못했댔잖아. 건물도 준다잖아. 근데 네가 날 무시해? 그래, 바람 좀 피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네가 파주까지 쫓아와서 내 인생 망쳐놓은 거 생각 안 해? 너처럼 표독스럽고 무서운 여자랑은 나도 이제 진저리가 나서 못 살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짐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나간다. 나 이제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살 거야. 너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랑은 밥 한 끼도 같이 먹기 싫어. 이혼? 그래 해. 법대로 해보자고.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 할 일이나 하자 싶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제 코끝에 스치는 것만 같은데 주인 없는 방을 정리하려니 가슴이 다시 미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소에 덮으시던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빨고 하나둘 옷장을 정리하다 문득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안 쓰는 이불 사이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제 손에 걸렸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제가 워낙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상자였죠. 생전에 어머니가 가끔 그러셨거든요. 은수가, 이건 내가 나중에 죽거든 그때 꼭 열어봐라. 그전엔 절대 열면 안 된다 하고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어보니 서류봉투와 며느리 보거라 라고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는데 세상에, 그건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어요. 너무 놀라 어머니의 편지를 뜯어보는데 삐뚤삐뚤한 손글씨 편지, 한자 한자 눌러 쓰신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아가야, 착하고 선한 내 며느리 은수가 요즘 들어 내 머릿속에 자꾸 안개가 끼는구나. 자꾸 깜빡깜빡하고 헛소리가 나오고 너한테 벌컥 화를 내기도 하니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보다. 조만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릴 것 같아 겁이 난다.
내가 온전치 못하게 되어 너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병원에 보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계속 나를 돌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며느라, 사실 이 못난 시어미 네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요양병원에 가기가 무섭다. 내 맘 잘 알아주는 네가 나를 돌봐줬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아들도 잘못 키우고 귀한 며느리에게 고생만 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천벌을 받을 테지. 미안하다. 이 어미를 용서해 주렴. 진호 저놈은 내 배에서 나왔지만 지 아비 닮아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았는지 언젠가는 저놈이 너를 고생시킬 것 같아서 난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한테 주기로 했다. 아가, 이제 이 돈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아들놈은 버리고 너 혼자 훌훌 날아가거라. 미안하고 고마웠다. 편지 끝에 적힌 날짜가 저를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치매 확정 판정을 받기 전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시면서 요즘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 라며 혼잣말을 하셨던 때 슬슬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본인이 먼저 직감하셨던 겁니다. 그 시점에 그 연로하신 노인이 혼자 무슨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고 공증인까지 불러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을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와 편지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통곡했어요. 지난 세월에 보상받는 기분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이었죠. 동시에 이제 남편과 미련 한 털 없이 작별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더군요. 야, 무슨 일이야? 유산 분할 협의할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나 지금 바빠. 나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서류로 얘기해. 겨우 달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먼저 와서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남편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애인과 실실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금방 들어갈게. 우리 자기 갖고 싶어 하던 백 그거 예약 걸어놔.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다 해줄게. 사랑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뒤에서 꼴값 떨고 있네 했더니 깜짝 놀라 돌아보더라고요. 고작 그걸로 기분이 상하는지 그 남자 한때 아내였던 저한테 인상을 팍팍 썼습니다. 시비 걸지 말고 본론만 말해. 너랑 커피 마시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짝다리를 짚은 남편은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서 피우더군요. 그래서 뭔 말 하려고 불렀냐? 집 명의 네 앞으로 해달라는 헛소리 할 거면 당장 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유산은 무조건 반반 아니면 내가 다 가져가. 재산 형성을 누가 했는데 안 그래?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어머니의 유언장 사본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팍 던져버렸어요. 그 인간 이게 뭐야? 하며 심드렁하게 땅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더니 서류를 꺼내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1초, 2초.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흑빛으로 변하다 못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제정신이셨어? 어떻게 자식인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며느리한테 다 줘? 이거 조작이지? 너 이거 위조했지? 당장 말 안 해?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찢으려 하길래 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증까지 다 마친 거야.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어머니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당신이 지 아비 닮아서 앞뒤가 다른 놈이라 재산 주면 다 술집 여자 주머니로 들어갈 거라고. 어머니님이 당신이 어떤 쓰레기인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침 전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시다가 생수병을 꾹 눌러서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놈 얼굴에 쫙 뿌려버렸습니다. 야, 이건 우리 어머니 마지막 인사야. 당신 이제 그 내연녀한테 가서 카페고 가방이고 마음껏 사줘봐. 빈털털이 된 당신을 그 여자가 언제까지 사랑의 오빠라고 해줄지 나도 참 궁금하네. 더러운 인간. 전 물에 쫄딱 젖어 멍청하게 서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야 박은숙, 너 거기 안 서? 이 나쁜 년아! 하고 비명 섞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 후의 일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찍어둔 영상과 이 부장이 도와준 증거들이 남편 회사 이사회에 제보됐어요. 모친상 중 골프 불륜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 중견기업 이사고 뭐고 없더라고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절차를 밟게 됐고 사장 후보는커녕 퇴직금도 깎이는 수모를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내연녀요? 그 여자는 남편이 해임되고 어머니 유산 한 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주 깔끔하게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선물했던 명품백이며 귀금속까지 싹 챙겨서 말이죠. 김 이사 그 친구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그 여자를 찾으러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갈 곳이 없어지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대기업 이사 대접받던 시절 생각만 하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한테 내가 누군 줄 아냐? 라며 갑질을 하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신입 직원을 폭행했는데 그게 고소로 이어져서 지금 아주 시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합의금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돈 한 푼 없는 그 인간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며칠 전엔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 합의금 딱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잖아. 나 정말 죽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굴하고 찌질한 목소리에 화가 나기보단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은 애들 아빠인 게 우리 애들한텐 가장 큰 상처야. 애들이 당신 보러 면회라도 갈 것 같아?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감옥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해.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죽고 싶으면 죽어. 당신 자유잖아. 전 차갑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26년 동안 자기가 부리던 아내가 15년 동안 군소리 없이 수발만 들던 그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겠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지금요?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민석이 가게 하나 내주고 한국 들어온 아이들과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누나 덕분에 자기가 하고 싶던 요식업 시작해서 제법 자리를 잡았고요. 아이들도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엄마 인생 살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라며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가끔 어머니가 꿈에 나오세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주신 이 기회 헛되게 쓰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고요. 거짓된 화목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평생 남편의 아내로 살던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진리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본인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